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똑같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손님이 남기고 가는 한마디를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즉각 개선점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정도로 흘리고 말거나 항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리뷰와 별점, 평가가 만연한 시대에 오히려 손님의 평가와 항의가 없어야 편하다고 말하는 사장님도 있죠. 장사의 신으로 유명한 일본의 사업가 우노 다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클레임, 즉 항의를 받는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손님이 가게의 개선점을 직접 지적해 주는 거니까 순순히 듣고 고치면 된다. 정말 무서운 건 손님이 마음속에 묻어놓은 클레임이다. 정말 무서운 손님은 이것저것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안 하고 다시는 오지 않는 손님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9시 6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프닝에서도 말씀해드렸습니다만 2부에서는 또 창업과 관련된 여러분의 장사와 관련된 또 고민도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어쩌면 장사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어떤 가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될 겁니다. 물가 또 인건비 모두 오르고 있으니까 각 가게들도 판매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성비를 앞세우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 업소로 전국에 9,000곳을 지정했는데요. 요식업이 가장 많고요. 이 미용, 세탁, 숙박, 목욕업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설 개보수 비용, 또 쓰레기 봉투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하고요. 또 지도 앱에서 이걸 검색하면 상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를 홍보하는 그런 지원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가게 4글자 혹은 6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4글자로 하면 어떤 가게, 6글자로 하면 무슨 업소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게, 업소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가게 아니고 나쁜 가게는 더더욱 아니고 나쁜 가게의 반대말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영어로 혹은 그 홈페이지 주소는 good price라고 합니다. good price.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 nice, good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착하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게 없대요. nice, good 요 정도로밖에 번역이 안 된대요. 힌트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총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커피 전문점 음료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커피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미국 대선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상황부터 해서 이제 대출금리, 가상자산 같은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까지 조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어제 정부가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총 4곳인데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그리고 의왕 오전 왕곡, 그리고 의정부 용현지구입니다. 그래서 총 4곳에서 총 5만 가구가 규모가
공급이 되는데요. 네. 이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이 포진해 있는 지역들이고요.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급 정책들을 좀 쏟아냈었는데 뭐 이를테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됐고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계속 상승 압력이 생기고 추가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이 맥락에서 서울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까지 내린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주목을 받는 지역이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서리풀 지구입니다. 99.9%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정부가 이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서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추가 상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공급되는 물량의 절반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전세로 입주한 다음에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20년 후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에서 조성하는 신규 택지 세 곳도 네. 그린벨트가 이 전체 부지의 87%에서 99.9%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실상 공급을 다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공급 규모가 굉장히 만만치 않고 또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거든요. 거의 뭐 서울시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주변 인프라와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질문이 어디에서 언제로 아마 옮겨가야 될 거예요. 실제로 네. 이제 공급으로 잘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공급 계획이란 게 발표된 그 수순대로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은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해서 2031년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서 2029년에 첫 분양을 하는 게 목표고요. 통상 이게 지구 지정 다음에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보상 절차를 바로 시작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가 약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걸 참고해서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 가지고 5년 이내에 분양을 최대한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 예측이 좀 가능해지고 대규모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이른바 영끌 같은 이런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좀 줄어들고 주택 시장을 결과적으로 좀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내놓고 있는데요. 과거에 사실 좀 그린벨트 지역을 좀 개발을 할 때 대부분 좀 지연이 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좀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할 것 같으면 없던 수요나 미래의 수요를 이제 당겨오게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 정부는 미래의 수요는 좀 진정시키고 미래의 공급을 당겨오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네요. 네. 항상 이제 신규 택지 또 그린벨트 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투기 문제가 꼭 불거지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지역에 대한 투기도 참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 주변 지역들도 인프라 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좀 그렇죠. 예측을 해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제 투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잡아야 될 좀 이슈가 되는데요. 국토부는 일단 이 신규 후보지들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지구 내 토지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 즉시 이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고요. 발표된 이 신규 택지들은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투기성 거래를 막고 또 개발 전에 투기성 소유를 막기 위한 조치고요. 또 발표를 앞두고 조사들도 좀 이루어졌습니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 그리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어떤 직계 좀비속 자녀나 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한 결과 LH 직원 한 명이 후보지 안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그런데 이 14년 전에 토지를 증여받아서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한 이 투기 개연성은 일단은 낮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 추가 검증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택지 후보지 그리고 인근 지역에 최근 5년간 토지거래 5천여 건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미성년, 외지인,
법인 매수나 뭐 잦은 손바뀜이 이뤄진 좀 이상 거래들이 1,75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받고요. 자금 조달 내역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자, 이제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이 미국 대선 소식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끝나고 일부 지역에서 또 개표가 진행되는 곳도 있네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아직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제 서부와 우리나라의 시차가 17시간인데 그래서 아직 거기가 낮이거든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근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이죠. 딕스빌 노치에서는 6명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뭐 승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해리스 대 트럼프가 각각 3표씩을 얻으면서 이번 대선이 얼마나 팽팽한지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50개 주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워낙에 초박빙 승부이고 또 이번 대선 때 우편 투표가 급증했기 때문에 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선인 윤곽에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 대선이었던 2020년 대선만 봐도 당시 AP통신과 같은 이제 주요 미국 언론들이 선거일이 4일이 지난 후에나 조 바이든 대통령 승리를 공식 확인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상외로 개표 결과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승부가 더 일찍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누가 될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이 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두 후보의 승률이 해리스 56, 트럼프 43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전만 해도 이게 50대 50 동률이었는데 해리스의 승률이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여론조사 기관 에디슨 리서치가 조사한 출구조사의 잠정 결과도 해리슨 후보가 48%,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인데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알 수가 없고 가봐야 알고 네. 뚜껑 열어봐야 하는데 그 뚜껑을 여는 데만도 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뚜껑을 열고 나서도 과연 빠르게 한쪽 편에서 승복을 하느냐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지면서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맞습니다. 밤 사이에는 조금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이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은 사실 누가 집권하든지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재정 적자가. 네, 그러니까 뭐 감세, 세제 혜택 확대 그리고 보조금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공약을 했는데 그래서 해리스 후보의 공약을 따져봤을 때 2025년에서 2035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5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됐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7조 5천억 달러 증가시킬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은 결국 이게 국채 발행이 증가를 이끌어내고 이러면 결국 또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금리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 그리고 금융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금융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은행의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미국의 연준이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소폭 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앞서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외 여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것도 이 때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또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라고 막 압박할 수도 있겠고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또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공화당은 감세 방식으로 민주당은 보조금 방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재정 지출을 또 많이 하는 거는 또 네. 비슷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그 가상자산 시장도 변동성이 엄청 커요.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코인데스크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비트코인이 2009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번으로 이제 네 번째 대선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 이후에 항상 상승세를 보였고 또 특히 선거일 당시의 가격으로는 절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약 1년 뒤인 2025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 미국 대선을 봤을 때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이 11달러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이제 가격이 12,000%가 급등해서 1,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는데요. 2016년 대선 당시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약 700달러였는데 다음해 12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18,000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약 3,600%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또 2020년 대선에서도 역시 대선 1년 후에 500% 가까이 상승을 해서 69,000달러라는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대체로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사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인데 이후에 상승률이 낮다는 점도 향후 상승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하지만 늘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그렇죠.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기간 중간중간에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던 걸 수도 있겠고요. 또 뒤집어서 보면.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백상경 기자도 커피 자주 드시죠? 네, 커피 거의 입에 달고 사는 수준으로 돈 많이 마십니다. 쓰겠습니다. 너무 과연 비쌉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게 적당할까?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네요. 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커피 한 잔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간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적정하다라고 지목한 가격의 평균이 약 2,600원이었습니다. 이거 아메리카노 기준. 네, 그렇죠. 그 10원 단위를 좀 빼고 좀 대략적으로 보면요. 네. 아메리카노가 평균 2,600원, 그리고 카페라떼가 3,300원, 카라멜 마키아토가 3,500원이고요. 차 종류는 2,9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70%는 지금 커피 음료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소비자원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커피 전문점 브랜드 25개의 메뉴를 분석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평균 3,000원, 카페라떼는 평균 3,900원, 카라멜 마키아토는 평균 4,700원이었고요. 차 음료는 평균 3,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희망하는 가격들,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가격들보다 거의 한 30%까지도 비싼 것으로 집계가 좀 됐고요. 또 소비자원이 또 이런 부분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관행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료의 용량 단위가 있는데요. 네. 이게 소비자들한테 좀 생소하다라는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보통 이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 더 그런데요. 음료 단위를 온스, 그러니까 온스 약 한 29ml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온스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단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2명꼴로 온스가 정확히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원에서는 좀 이게 어쨌든 온스가 법정 단위를 좀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업소마다 다 다른데 라지, 미디엄 사이즈도 다르기도 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란데 말입니다. 그란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밀리리터 단위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소비자들의 마음속 희망 가격하고 실제 가격은 차이가 크다라는 건 또 네.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스마트폰으로 커피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줄 네. 서기 싫어서 또 이렇게 빨리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불만도 들고 있다고요? 네, 요새 뭐 거의 대부분의 중대형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 스마트폰 오더가 다 가능한데요. 그런 만큼 이제 관련해서 불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페 음료를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소비자원이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주문 과정에서 불만을 경험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주로 그 불만의 어떤 주된 내용들은 주문 후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이 주요 커피 전문점 관련 소비자 상담도 총 2,000여 건이 넘어갔는데요. 이 중에 주문 변경, 취소 불가 등과 관련한 약관
정책과 관련한 상담이 실제로 좀 많았습니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인 스마트 오더를 운영하는 업체 21곳 중에서 15곳이 실제로 취소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이 취소 기능이 없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 3개 업체, 15%에 해당하는 3개 업체는 주문 후에 변경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문 접수 전이거나 음료를 제조하기 전이라면 사실 당연히 뭐 주문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 소비자들의 기대와 예측에 맞게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그 기능적으로 추가를 해서 소비자들이 네. 불편하지 않게 좀 개선을 할 필요 있어 보이네요. 사실 취소 버튼 하나 추가해주면 사실 좀 그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게 키오스크 불편하잖아요. 네. 터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가게마다 왜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쩔쩔매는 경우도 제가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빨리 이게 좀 음성 인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2잔. 말만 하면 바로 이제 결제만 하면 되게끔 그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은행들이 지금 대출 엄청 조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대출 금리는 안 내려가고 있고 대출은 조이고 있고 이런 상황 지금 더 강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는 더 강한 조치로 일부 은행들이 비대면 창구를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해서 비대면 대출 상품 3가지의 신규 판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한시적인 총량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급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3가지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의 상품별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줄였는데 네. 그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졌다는 뜻이죠. 신한은행도 비슷한데요. 모바일 뱅킹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소유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커피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국에서 커피 많이 팔지 마세요. 그러면 커피 가격을 갑자기 한 아메리카노로 15,000원 받아버리고 사람들이 또 사러 오면 17,000원으로 올리고 막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좀 시장 경제 속에서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줄었죠. 네, 일단 지난달에 봤을 때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약 7,332조인데 이 전달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폭을 봤을 때는 8월에는 9조 원대, 9월에는 5조 원대 늘어났던 거랑 비교하면은 사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들은 잇따라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고 금리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가 연간 총량 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 8월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급으로 커졌는데 그래서 이미 금융당국 등의 이제 연초에 보고를 했던 연간 증가 목표율 그리고 연간 증가율 목표 그리고 이후에 수정된 목표 이것을 넘어선 은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5대 은행의 작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뭐 제일 낮은 곳이 3.5%, 제일 높은 곳은 최대 8%에 달했는데 이것이 연간 목표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 때문에 당분간 가계대출은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매번 연말이 되면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사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또 낭패를 겪고 이게 거의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봄이나 여름쯤 맞아요. 내년에 다시 그때는 풀리죠. 이제 은행들이 다시 또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막 금리 할인 이벤트 하고 특판 내놓고 네. 그러면 또 이거를 분기별로 총량을 규제하는 거냐 월별로 규제해야 되는 거냐 일별로 규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디선가 분명히 이게 뒤틀려 있긴 뒤틀려 있다. 이건 또 꼬집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좋고 또 위생, 친절까지 평가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이 업소 4글자 혹은 6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격 올리면 나쁜 가게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서민들의 가격 부담을 좀 낮춰보자.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을 정부가 좀 장려해 드리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업주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만 여기 등록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이 가게를 추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4글자 혹은 6글자인데요. 굿 프라이스 업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좀 고쳐주시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셨네요. 5230님. 경제 프로 중에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가 가장 착한 프로라고. 착한 프로. 저희는 착한 프로고 이 가게 업소는 4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강유희님. 쓰다듬어 줘야 할 것 같은 이름이네요 라고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2867님은 4글자 거의 다 말해놓고 퀴즈라니요. 근데 커피를 주긴 주나요? 라고.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다고 항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 맞히나 못 맞히나 보자. 몇 명이나 맞히나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상식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취지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광희님. 우리 동네 이발소는 10년 넘게 7,000원이라서 손님이 넘쳐납니다. 커트, 남성 커트에 7,000원. 요즘 그런데 진짜 보기 힘든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4글자 혹은 6글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한 번쯤은 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SK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요즘 인사철이죠. 연말엔 또 임원들도 막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인적 쇄신에 있어서 내부 인재가 낫겠느냐,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낫겠느냐 선택이 갈릴 때가 있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한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일단 연차가 차고 또 그리고 업무 성과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또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자 단에서 그리고 승진을 할수록 올라갈수록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 관리도 잘할 것이다. 이거는 어떨까요? 편견일까요? 이거 관련돼서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 1978년에 발표된 거의 무작위적 경력 발전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조직 이론의 거장인 제임스 마치 스탠포드대 교수가 실제 경영 관리자들의 경영력 발전 과정을 4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을 해봤는데요. 엄밀한 실증을 해본 결과 승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까지의 과거 성과와 승진 이후 미래 성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일을 잘해서 시켜봤더니 잘 될 거라는 게 꼭 연관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통계를 봤을 때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하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요. 조직 이론의 로버트 머튼 교수가 훈련된 무능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이 이론은 뭐냐면요. 승진은 이제 각 직책에서 담당했던 과업을 네. 잘했으니까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머튼 교수는 이런 방식의 승진자의 역량과 새로 맡겨진 직책 사이에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조직 내 분업 구조의 특성 때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부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인력 부서, 뭐 마케팅 부서, 인사, 재무, 법무 이렇게 기능별로 부서를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조직 분업하는 것 외에도 신입사원에서 CEO 이르기까지 조직 내 각 계층 사이에도 사실 분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분업이 있다고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네. 가장 직급이 낮은 직원부터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인 CEO까지는 본질적 차이는 뭐 업무의 중요성이나 뭐
뭐 직책의 높낮이가 아니라 수행하는 과업 자체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에서 구분하는 걸 보면 조직의 수직적 분업은 상위 계층,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처음에 운영적 역할을 하다가 관리적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전략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승진시켜도 이 승진돼서 하는 업무와 사실상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연관관계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실무, 관리, 뭐 기획 전략은 또 완전히 다른 업무일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해당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나을 수 있을까요? 이거 관련돼서 연구가 있는데요. 예.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최대 2,200개 기업의 성과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매각의 약 50% 이상이 새로운 CEO가 임명된 지 2년 이내에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 연구 결과도 내부 승진자보다 외부에서 온 경영진이 조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때 좀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도 연구가 있는데 수년 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연구한 건데요. 서로 다른 유형의 CEO 승계가 15년의 기간 동안 200개 조직의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과 내부인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한 거죠. 그래서 내부인이 평균적으로 회사의 성과를 크게 변화시키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니까 결과도 그렇겠죠. 비슷했다는 거죠. 예. 근데 외부인의 경우 훨씬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영입돼서 들어오면 뭔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내부 출신들은 하던 대로 갈 수도 있겠고 회사의 문화나 그 틀 속에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또 아는 사람들이고. 아하. 그러면 외부 영입의 좋은 예, 나쁜 예 어떤 점에서 성패가 갈릴까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제 기업이 다른 회사에서 이미 CEO 일한 경험 때문에 네. 외부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이 내부인의 성장 잠재력보다 과거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역시나 경험이 꼭 성공을 꼭 보장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 1개 이상의 회사를 이끌었던 S&P 500 기업의 CEO들을 살펴보니까 네. 70%는 첫 번째 회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냈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타사 CEO를 잘해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전 회사보다 잘할 확률은 30% 내외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채용한 CEO가 내부인 CEO보다 첫 3년 동안 이직률이 또 84% 높았대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외부 채용이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 와튼 경영대학원의 매튜 비드웰의 연구에 따르면 예. 외부인이 내부인보다 이렇게 경력 학력이 더 좋으니까 데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보수도 높은데 이직률도 높고 그리고 사실 외부에서 채용한 CEO는 내부인보다 평균 심지어 15%나 더 많은 성과를 얻지만 결국에는 내부인보다 첫 3년 동안 이직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84%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어떤 임팩트를 주기는 하는데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든 못 내든 이직률이 높다. 외부에서 왔다가 다시 외부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아하.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사 결과도 있어요. 뭐 네 가지 시나리오도 있다고.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좋은 성과의 회사에서 내부인이 승진한 경우. 두 번째는 부실한 성과의 회사에서 내부인이 승진한 경우. 네. 세 번째는 합리적으로 좋은 성과의 회사에서 외부인이 채용된 경우. 네 번째는 부실한 성과의 회사에서 외부인이 채용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죠. 각각 네 두 가지 사례. 부분을 계산한 네. 거죠. 근데 각각 상황에 따라 효과는 달랐는데요. 회사의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영업 때 외부인은 평균적으로 높은 가치를 더했대요. 근데 좋은 성과를 내고 너무 잘 되는 회사에서 외부인을 불러왔을 때는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거나 파괴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이제 중대한 전환이나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거나 뭔가 대단한 무엇인가 필요할 때 변화가 필요할 때 외부인을 채용해야 된다는 걸 시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속도를 갑자기 빡 올려야 될 때 그럴 때 오히려 외부인이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또 이제 가급적 내부 인력을 키우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성과를 내거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확실히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게 필요한데요. 변화가 필요할 때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부 출신을 리더로 키워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하고 세계 인사관리협회 연맹이
세계 109개국 기업체 임원 5,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종합해서 네. 불확실한 시대의 인사 전략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리더 양성과 관련해서 매출, 영업, 이익 등 성과가 높은 회사에선 리더의 70%가 내부 출신이었대요. 아하. 성과가 낮은 회사에선 13%만이 내부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출신을 키우는 회사들이 훨씬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외부 인재와 내부 인재 어떤 중간 절충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름이 좀 재밌었는데요. 네. UCLA의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딩규 듀 박사가 딩규 듀 박사. 이름이 재밌죠. 예. 딩규 듀 박사님께서 자회사에서 모회사 CEO를 이제 승진하는 CEO를 하이브리드 CEO라고 칭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 절충형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리더는 경제와 업계와 격동하는 시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인물이래요. CEO로서. 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약 1,500개 상장 기업을 조사했대요. 오. 그랬더니 그 결과 CEO를 교체한 기업의 3분의 1이 하이브리드 CEO를 선택했대요. 하이브리드형 CEO요? 그래서 그거 왜 했나 봤더니 기업이 불안정한 기간에는 하이브리드 CEO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 불안전한 상황에 새로 임명된 CEO는 35%가 하이브리드 CEO였고 그렇지 않은 경기가 좋았을 때 임명된 CEO 중에 하이브리드는 31%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동기나 변화의 시기에는 하이브리드 CEO를 택하는 것이 내부자나 외부자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이브리드 CEO를 임명했던 기업의 수익률은 내부 또는 외부 CEO를 고용한 기업보다 최대 11%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해당 팀 내부에서는 일하진 않았지만 회사의 문화나 역량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뭐 외부에서 뭐 협업을 했다거나 컨설팅을 했다거나 약간 이제 조화를 같이 이뤄봤던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외부인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는 내부도 알고 외부도 알기 때문에 확실히 남의 아이디어도 잘 들어도 개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공격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어떻게 인재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관련된 또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네. 기업 데이터 연구소인 CEO 스코어가 2022년 10월에 국내 500대 기업 CEO 약 660명의 출신 이력을 분석했는데요. 네. 해봤더니 오너 일가 출신 CEO는 16%로 그 10년 전보다 한 8% 감소했고요. 반면 내부 승진자 비중은 54%로 한 10년 전보다 한 3% 늘었고요. 외부 영입 CEO는 30%로 약 6%를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10년간 우리 대기업 중에 CEO 중 오너 일가 비중은 좀 줄었지만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좀 늘었고요. 특히 외부 영입 비율이 굉장히 는 거죠.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CEO 10명 중 3명은 현재 외부 영입 인사로 나타났습니다. 또 항상 그 CEO 리스크, 오너 리스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나 최대 주주의 어떤 잘잘못 하나에 따라서 기업 이미지도 뭐 평판도 매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리더의 본질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연구도 있더라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 주가 지수는 S&P 1500에서 CEO 및 고위 경영진이 잘못해서 교체 관리로 그 손해 보는 금액이 연간 1조 달러의 시장 가치라는데 S&P 500 기업들 중에 예, 맞습니다. CEO 잘못 교체했다가 연간 1조 달러의 시장 가치가 약 날아간다. 우리나라 돈 한 1,400조 가까이 그쵸, 되는 그쵸. 거죠.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 몇십 조니까 예. 1년에 우리나라 예산 2배 넘는 돈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CEO 잘못 갈았다가. 그렇죠. 잘못 선택하거나 이래서. 그래서 사실 CEO라는 게 잘 된 누가 어떠든 상관이 없는데 기업이 이제 흥망성쇠나 뭔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변화할 때 이때 온 CE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가장 어려운 거 변화를 이제 거부하죠. 직원들이. 네.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맥킨지에 따르면 변화 프로그램의 70%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원들이 저항하고 관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사실 CEO의 가장 큰 덕목은 이제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점이 불만이고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직원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한 리더가 제일 좋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 이건 이제 대기업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영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지난 몇 달 전에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카레 프랜차이즈에서 그 사장님이 23살
그 여자 알바생이 된 적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장이 되었다. 23살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운영사인데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하면서 이 직원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사장의 마음도 이해하고 제가 알바생의 마음을 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을 해가지고 알바를 하다가 23살에 지금 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서로 사장은 직원의 마음을 직원은 사장의 마음을 서로 역지사지해보는 게 가장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바생 중에서도 그렇게 일 잘하는 똘똘한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 알바생 있습니다. 나옵니다. 또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드려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후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지속돼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도 한때 일부 접속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던 IPTV 운영자가 국제형사기구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AI 교육 투자, 전통시장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 김포에서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택배 노조 조합원들과 갈등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조합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앞서 기업들의 인사관리, CEO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Z세대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연봉 올려주고 승진시켜준다고 해도 그 승진을 거부하는, 저 승진 안 할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트렌드 팔로우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진을 거부하는 Z세대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얼마나 될까요? 일부러 이렇게 승진을 회피하는 거를 이제 의도적 언보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걸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언보싱. 네, 보스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의도적 언보싱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아니지만 이제 최근 영국에서 Z세대를 중심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52%가 중간 관리자로 승진하기 싫다라고 답을 했고요. 한국 상황도 사실 별반 다르진 않은데 취업 플랫폼 자코리아가 지난 5월에 MZ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과 비슷하게 54% 정도가 승진 생각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네. 근데 올라갈수록 뭔가 좋은 커리어를 쌓게 되고 네. 그게 본인의 자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승진을 싫어할까요? 그 업무에서 무력감이 빠지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 인사 분야에서는 이 중간 관리자의 번아웃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조직의 리더라는 게 이제 더불어서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과제도 막중하게 주어지지만 책임도 굉장히 막중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와 직무 사이가 주는 어떤 이중의 긴장과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결국 몸과 마음이 내 전문 직무보다 관리 업무에 많이 소진되게 되다 보니 내 일도 잘해내야 되고 조직이 맡긴 팀 관리도 잘해야 되니까 번아웃 상태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후배들이 그런 관리자의 모습이 내가 커리어를 쌓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서 사실 워라밸이 보장되는 대리직급에 많이 머물고 싶다고 해서 요즘에는 웰빙 대리라는 신조어까지 또 생길 지경입니다. 웰빙 데이. 네. 근데 딱 이렇게 위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부장한테 깨지고 맞아요. 부장님도 저 이사님한테 깨지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나는 그냥 대리 직군까지만 있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죠. 네. 근데 사실은 승진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봉도 더 올라가잖아요. 네. 고액 연봉 여기에도 관심이 그럼 크게 없을까요? 물론 뭐 높은 급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제 고용노동부랑 한국고용정보원이 24년에 상반기 청년층 채용 동향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물론 90% 정도는 임금이나 복지가 좋다면 기업 급여는 관계없다고 답을 했지만 60% 정도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이 워라밸이 좋지 않으면 근무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또 나의 어떤 이 휴식과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요. 박진주님이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승진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부럽네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자유롭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말고 부수입은 또 관심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 밖으로 눈을 돌리는 약간 경향성도 좀 보이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재테크 시장과 온라인 강의 시장이 이것 덕분에 좀 성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무 무관하게 이제 부수입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 시장 같은 경우가 지난해 그 경매 낙찰 매수인이 10명 중에 3명이 2030 세대였고요. 그리고 직무와 다른 어떤 자기개발 열풍이 불면서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죠. 여기에 2030 결제 비율도 20% 가까이 증가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내가 막 부장되고 임원되고 사장까지 승진 이런 거는 바라지는 않지만 네.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부업을 택할 거야.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옆으로 네.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기성세대들이 볼 때 네. 야, 요즘 Z세대는 자꾸 회사 밖으로 눈을 돌리더라. 네. 딴짓 하려고 해. 또 금방 그만둘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편견일까요? 어떨까요?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예. 그 이직에 대한 이슈가 사실 높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조건만 맞는다면 굳이 이직하지 않고 장기 근속하고 싶다라는 비율도 사실 만만치 않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채용 플랫폼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Z세대 취준생들이 장기 근속하고 싶다라고 답한 비율이 53%로 결코 낮지 않았었고요. 대신 이제 또 이직하고 싶다라는 비율도 한 47% 정도로 나타났는데 요때는 이제 뭐 회사가 싫다 이런 거보다는 커리어 발전의 목적, 커리어를 좀 더 쌓고 싶다라는 목적이 좀 더 커서 이 개인의 어떤 시간과 성장이 중요해지고 있고 요런 걸 이제 좀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 일을 할 사람들은 필요하고 회사 일도 사람이 결국 하는 건데 네. 인적 관리나 그 책임 있는 자리로 가기는 싫고 네. 너무 개인의 이익만 따지는 거 아니냐. 개인의 입신양명만 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개인의 업무 역량 측면에서는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책임지거나 관리 업무를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Z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내 일을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팀원 관리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내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이 프로젝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일을 내가 더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인적 관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네,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다. 싶지 않아요. 딱 이런 네. 거네요. 진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학 내일에서도 또 조사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팀의 시대라고 정의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제 다들 보통 입사를 할 때는 회사의 브랜드 이게 즉 그 회사의 간판 같은 것들을 보고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사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조직 세계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내가 속한 팀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팀의 리더에 따라서 나의 성장 가능성이나 배울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달라지고 조직 문화도 사실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리더를 또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조직 문화도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 조직에 있는 직장 생활이 괴로우면 회사를 떠나게 돼서 요즘에는 회사에 입사해서 팀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이제 그 복리후생만큼이나 조직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Z세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개인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대상이 반영된 어떤 팀의 시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회사의 채용 공고에서는 회사 전체보다는 해당 팀이 하는 어떤 주요 업무 그리고 팀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당신이 팀에서 맡게 될 역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홍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네. 팀 단위로 무엇을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그렇죠. 알린다. 네. 그래서 너의 역할이 팀에서 어떤 그 기여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팀을 브랜딩하는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팀을 브랜딩한다. 네. 권혁성님이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어서 중간 관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MZ세대 부하 직원들은 본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고 해서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낀 세대라고 맞습니다. 그 네. 끼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고 또 밑에서 그걸 봤을 때는 나도 저거 하기 싫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요즘 이게 기업과 정부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고민거리입니다. 네. 근데 팀 단위는 뭐 3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네.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한 회사도 결국 한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청취자분들 혹시 삼요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삼요?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뜻인데 업무 지시를 하면 Z세대가 이렇게 답한다라고 해서 이제 생긴 약간의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 네. 말이 막히는 거죠. 왜 저렇게 대답을 해요? 네. 이 말을 듣고 청취자분들은 좀 당돌한
탁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를 좀 밝혀주고 그리고 팀원에게 어떤 오게 될 성장의 변화 지점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 이 일을 하는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위한 보고,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명확하게 목적 의식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 목표와 그 목표가 개인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동시에 설명해 달라라는 뜻인데 이게 말하고 보니까 정말 리더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아니 그렇죠. 일 시켰는데 제가요? 이걸요? 왜요? 왜요? 그럼 이제 야 시키면 해야지. 야 나 때는 말이야. 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 네. 당신이 해야 하는 이유,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네. 같이 설명해 줘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거 해야 하는 이유를 듣고자 하는 네. 것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아 참 이창영님이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네. 승진할 때 임금 격차를 크게 하면 됩니다. 권인숙님은 딸도 팀장이 되더니 너무 힘들어하네요. 맞아요. 이직도 생각하는 듯해요라고. 이게 참 위로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승진은 거부하더라도 어떤 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뭐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 세대에 걸쳐서 호구지책 그 직장의 생계 유지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런 연봉에 대한 욕구들은 그대로 있는데요. 하지만 Z세대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자기가 발전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직장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Z세대는 내 개인 실적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대평가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X세대, 86세대 같은 기성세대 분들은 개인의 결과물이라도 팀이 함께 만든 거기 때문에 구성원 상호평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차이점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리더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 사이의 상호 평가도 중요하다. 네, 상호평가도 중요하다라는 거는 기성세대의 입장이고 이제 이 Z세대의 직장인 분들은 개인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객관적인 네. 결국 그거네요. 나를 설득해라.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나요? 이게 참 허외경님이 의욕 잘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회사 기업이 좋은 회사죠. 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요즘 참 자영업 어려운데 특히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영업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